먼저 우리 밥 먹는 식탁이 그 밥상 위에 그 니체라는 사람이 쓴 짜라수토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시절에 우리 시대, 우리 세대들, 지금 세대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독서를 하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요즘 신세대들은, 우리 지금 빛나는 그런 세대들은 독서를 안 합니다. 이게 인류 문명이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독서해야 되죠. 독서를 해야 되고, 예? 스마트폰으로 해야지 책을 보거나.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맨날 게임이나 하지 뭐. 그 속에도 실제 읽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잘 안 읽어요. 요즘 세대들이 책 읽는 걸 싫어하고 안 읽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들 세대가 그 당시에 책을 읽으면서 니체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의 한무서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그랬는데, 그 니체라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이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을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긴가 하는 것은 약간 뭐 의문점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나중에 말년에는 약간 뭐 정신분열 증세도 좀 보이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음악적인 소질도 뛰어나고 문학적인 소질도 뛰어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철학.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니체에 대해서 주목하느냐? 이 사람 목사들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목사의 아들로서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성장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9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동안에 익혀온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뭐 짜라수토라는 뭘 얘기했느냐?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신을 부정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그 짜라수토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 책이야말로 아주 뛰어난 문학 서적이고 또 철학 서적이다. 그게 하나의 서사시예요. 그거 읽어보면은 우리 또 젊은 시절에 그게 빠져가지고 막 참 도반들하고 그런 게 친구죠. 친구들하고 같이 뭐 참 밤을 새워서 토론도 해보고, 그 중에 지금은 어디 가서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도반 가운데 하나는 아주 특히 니체에 빠져 있고 그 중에서도 짜라수토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에 빠져가지고 일으키기 위한 책은 없다 발전하고 그게 심취해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런 뜻에서 이제 오늘 좀 서론적으로 니체를 얘기하려고 하기보다 천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좀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서가모니는 정말 인류 역사의 천재입니다. 천재고, 그러나
우리가 이 불교의 특성이라는 걸 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즉 인류에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적인 약점이 뭐냐? 독선적인 거예요. 독선적인 거예요. 독재 권력이 왜 우리가 독재 권력을 싫어합니까? 독재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선적이잖아요.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나만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이 최악의 사람이거든. 요즘 선거철인데 한결같이 출마한 놈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상대 후보의 인격을 무시하고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리 까버리고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잘하겠다.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하면 이게 막 천국을 만들고 막 극락을 만들고 막 완전히 투표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해보면 별거 있어. 지금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놈들인데 다. 근데 그렇게 하거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아. 그게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 동양은 원래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죠. 불교 철학은요.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우리가 석가가 천재라고 하는 건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건데 제일 나쁜 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 중에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아집을. 이 독선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면 아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고를 버려야 돼. 에고. 나만 옳다 하는 것도 아니면 자기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에고이즘.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도인 아닌 거예요. 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도인이냐? 물론 우리가 좀 다른 걸로 말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썩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데죠. 탐욕 안 부리고. 그러지만 그런 것의 근원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아집과 에고야. 이거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연불 많이 하고 아무리 참선 많이 하고 뭐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절대 포기 안 하는 게 또 종교란 말이야. 불교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불교가 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버리면 그 불교가 아니야. 불교의 건강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내가 요즘 다시 내가 법당에서 요즘 기도하면서 건강경을 읽는데 독송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을 경전을 읽어오는 바지만 이 건강경 같은 거 이게 보면은 이런 경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은 맛이 우러나요.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일체법이 불법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건강경의 말이에요. 이게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일체라고 하는 게 모든 법이 부처님 경전 안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는 것만 진리고 그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다 부처님 법인 거예요. 거기 공자가 한 말도 부처님 법이고 맹자가 한 말도 부처님 법이고 노자가 한 말도 부처님 법이에요. 지금 마호메트가 한 것도 부처님 법이지. 거기서 도둑놈이 하는 말 사기꾼이 하는 말도 그게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끔끔한 밤에 길을 가는데 횃불을 들고 가. 그런데 그 사람이 도둑놈이란 말이야. 지금 횃불 들고 가는 놈이. 그렇다고 해서 도둑놈이 들고 가는 횃불을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가면 되겠나 하고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록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뭐 그 사람 놈이라도 그 놈이 말을 귀를 기울여 보면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면 들어볼 만한 말이 있다니까요. 그 내가 이 방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임효림이 쓴 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 방에다 가리개 평평해 놓고 뭐냐면 어둠 속에서도 귀를 열고 보면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있다. 들린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보면 그런데 이 아집과 애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귀에 안 들어가요. 그래 아니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비유가 참 많아. 너무 재미있어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삼배를 한 집에서 지고 가는 거예요. 삼배. 우리나라 옛날에 삼배옷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요즘은 삼배가 제일 비싼 옷감이지만 옛날엔 제일 싸구려 옷감 아닙니까? 그걸 지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비단이 딱 만났어. 그래. 두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비단을 만났네. 지고 오던 삼배를 버리고 비단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 아이고 그동안 키고 와서 이까지 지고 온 게 아까운데 이걸 버릴 수가 있나. 나는 계속 삼배를 지고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또 저 가다가 금덩어리를 만났어. 그래서 아이고 비단 지고 오던 거면 비단보다는 금덩어리가 좋으니까 버리고 또 금덩어리를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한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더 멀리까지 지고 왔는데 이 삼배를 계속 이걸 지고 가야지.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는 삼배 그거 하나 지고 온 거고 한 사람은 금덩어리를 지고 두 사람은 금덩어리를 지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교하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불교를 하려고 하면 불교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불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교를 버리라는 게 불교 버리고 새로운 아집 속에 빠지고 새로운 에고이즘에 빠져버리면 그야말로 금덩어리를 지고 가다가 삼배를 지고 가면 버리고 삼배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버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뭘 버리라 하느냐. 자기가 아는 것의 지식을 아름아니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화. 근데 절에 내 다니다가 그런 스님들 그런 법문 내 들어놓고 가다가 나중에 무슨 기독교 하는 것도 좋고 뭐 천주교 하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거 좋아. 다 뭐 다른 또 기타 뭐 저 해교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집에 빠져버려요. 에고이즘에 빠지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 그래가지고 불교는 진리다 이다 뭐 저 그리고 어떻게 아니냐 하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뭐 부처님만 살아나다 놓고 아주 죽어버렸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당신이 알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정말 감동적인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진리를 얻었다. 그래서 그걸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
그걸로 하고 우리를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생전 안 죽는다 하고 뭐 부활한다 하고 재림한다 하고 뭐 그런 거 어디 가서 얄궂은 걸 싸구려 그 뭐 무슨 엉터리를 듣고 와서 뭐를 이제 썰을 풀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천재, 이거는 이제 순전히 내 임호림이 가지고 있는 천재론입니다. 어디 뭐 다른 사람이 천재론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건 모르겠는데, 그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제일 조건이 어쨌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할 거 없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는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천재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인류에 미치는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적. 그 업적도 그냥 업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원래는 과학 용어예요. 과학 용어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과학에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검증된 지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가지고 그게 부정되고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볼록 렌저 몇 개, 한 2개, 3개 그 안에 대롱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먼 데를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된 거 아니에요. 먼 데 있는 걸. 저 산덤에 저 먼 데 있는 걸, 저 운주산 내 있는 저게 있는 걸 이렇게 딱 당겨서 봤잖아요. 망원경. 그런데 이 망원경은 단순한 그 속으로 먼 데 있는 걸 이렇게 당겨서 보는 그 기능에 불과하지만 그걸 발견함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뭘 했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낸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어서 하늘 전체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땅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땅이 움직인다. 그래, 그 전에는 우리가 유명한 말이 천동설이라 그러잖아요. 천동설. 이 천동설이 하던 걸 이게 지동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땅이 움직인다 하는 걸.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의 그게 천재인 거예요. 갈릴레오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완전하게.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재예요. 그 다윈을 별로 사람들이 천재로 생각 안 한다고 별로 보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댕기면서 배 타고 댕기면서 딴 나라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경치만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동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상한 거야. 처음에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유럽 고향에 있는 거기에 있는 새와 저쪽에 여행을 해보려면 딴 대륙에 가고 딴 섬에 가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새는 다른 거야. 새가 같은 종류의 새가. 이거 왜 이래 됐나?
그걸 살펴보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거든.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추종해서 역추적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진화이구나. 진화. 이걸 알아낸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 예? 창조론을 그게 가지고 있을 때 이거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구나. 진화된 게구나. 생명이. 이걸 알아낸 거. 그래 모든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패러다임. 그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음악 같은 것도 이제 우리 그 음악에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지요. 많지만 우리가 보면 베토벤을 음악의 천재라고 그 뭐 수베르트를 하는 같은 사람도 있고 베토벤보다 앞에 선배로서는 바흐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아주 서양 음악에 굉장히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동양에서 동양 음악이 서양 음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그석이 베토벤 굉장하잖아요. 지금도 들어보면 모든 음악을 그냥 다 용해시켜 녹여 뿌리고 새로운 음악의 역사를 쓰게 만들어 뿌리잖아요. 그 사람이. 베토벤이 천재가 아닌가요? 예? 베토벤이 천재. 뭘까? 베토벤은 아버지가 그 피아노를 맨날 치게. 그래 뭐 그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분야에 아주 탁월성을 보이면서도 그 분야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아주 기존하는 있었던 것에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것을 읽어서 이제 천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것에서 보면 정말 부처님은 이제 좀 천재다. 천재. 그래서 이게 왜 천재냐? 앞에서도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은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강조해야 하는 건데 자아에 대해서 새로운 이게 뭐입니까? 이걸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자아를 새롭게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최초로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누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인류 역사상 정말 부처님 이전에는 인류가 자아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다. 그리고 또 인식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통해서 그 인식하는 방법이 새로워진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탁월성을 가지고 그래 천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채제화된 게 있어요.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로 말하면 그 복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네요. 복. 이런 걸 뭐 뭉뚱그려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복하는 건데 이게 복이 있어야 돼요. 서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났냐? 인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도에서. 지난번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인도라고 하는 그 당시 문화적 여건
이것이 서가모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가모니보다 더 위대성을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근대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미국의 미국을 미국답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대개 보면 링컨을 꼽습니다. 링컨.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보자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나는 내가 이 특정 정치인을 뭐 비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고 출신에 독학으로 공부해서 사법고시 파스하고 그래가지고 정치하는데 정치 이력이 화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국회의원도 딱 2번밖에 못 했는데 그것도 한 번은 옳게 해먹고 한 번은 뭐예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뭐 1년 조금 더 늦게 했나 농수산부 장관인가 무슨 수산장관인가 뭐 그런 거 한 번 했잖아요. 그거 한 번 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경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은 무슨 당 대표를 한 번 해먹어 봤어요. 그 사람이 뭐 무슨 당 무슨 구석을 해먹어 봤어. 뭐 정치적인 경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뭐 위대한 무슨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가장 불합리하게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뿐만 아니야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 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면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뭔 대통령 하냐? 무슨 상고 출신이 뭔 대통령이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번에 인도에 총리로 당선된 사람이, 그는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니까 총리가 최고의 실권자 아닙니까? 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했던데 보니까 거리에서 부르막 끌면서 무슨 차 파는 사람, 인도에는 그런 게 그런 거 거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잖아요. 브라질에 룰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선거 유세에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당시 여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룰라한테 뭐냐면, 당신은 지금 영어로 당신은 이름도 못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는 줄 알아요? 그래!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고 그 영어를 못 배웠다. 나 영어 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브라질의 대다수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표집을 해가지고, 아니 브라질이 그 전에는 세계에서 경제 수위가 63위 밖에 있던 사람이 룰라가 대통령 하면서 5위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5위권 안으로. 근데 지금 한 단계 떨어져서 6위권으로 해서 지금 7위권으로 밀려나간다. 룰라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나라는 무슨 데모 하느냐 하면은 룰라가 다시 대통령 출마해달라고. 그런 걸 데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중국 역사에도 항고조 같은 사람, 쌍놈 출신이 황제가 됐습니다. 또 주원장 같은 사람도
명나라를 창업한 주원장도 나머지 무슨 살던 사람이 그걸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무력을 잘 사용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세상을 평정한 거지만 링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링컨의 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누구 기자가 물었어요. 돈을 대통령한테 유세하는데 돈을 얼마 썼냐? 우리 그 당시에 말하면 뭐 몇 센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00원 정도 썼다 이 소리예요. 1,500원. 그럼 뭐 하는 게 그걸 썼냐? 기차에 타고 가는데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음료수 하나 사서 마신 거. 또 어디에 가니까 여기 뭐 우리는 말하면 뭐 무슨 김밥 같은 거죠. 그런 걸 어떤 아줌마가 와서 하나 팔아달라고 해서 그거 하나 사 먹은 거. 그게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가 쓴 돈의 전부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조지 워싱턴이니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그 미국 사회에서 최고의 귀족이고 최고의 그 무슨 그 장가를 잡아가지고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역대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링컨이 오두막집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 이렇게 자기가 독하게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것도 뭐 비슷해. 암흑에 가는 사람하고 선거에 나가면 맨날 떨어지고 무슨 그 상원의원도 나가서 떨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출마를 권유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정치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링컨도. 그래서 대통령 되고 그 사람 떨어질 걸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즉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그게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링컨이 대통령 될 때 민주주의로 해서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에딘슨이 어디에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소소한 옷핀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무슨 거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거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느 곳에 공자는 어디에 공자는 중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럽 같은 데 나면 그게 안 통하죠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시대 여건에 맞아야 되고 사회 환경에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인효림이 아무리 탁월한 천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거석을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걸 재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천재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 이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태어날 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42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마 강이 흐르고 나는 인도에 가서 보았다. 아누피아 고을 아노마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먼 동이 트는 아침 시간 29의 태자 시달 타는 아노마 강을 건너자 말했다. 참아요. 너는 이 길로 태자를 상징하는 장식품들을 들고 부왕에게로 달려가 알려다. 태자 시다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리를 찾아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다.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고자
깨달음의 세계의 해탈을 찾아 갔노라도 참나여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마빠자 빠띠와 사랑하는 태자비 야소다라 그리고 아직 어린 내 아들 나울라에게도 전해다오. 나는 생로병사의 고해를 벗어나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찾아 갔노라고. 참나여 나의 가장 충직한 것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서 애마를 몰고 왕성으로 돌아가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나가 떠난 뒤 왕자 시다타는 사냥꾼이 짐승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입고 있는 사문의 옷을 화려한 태자의 옷과 바꿔 입고 강 언덕을 넘어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새벽에 아누피아 고을 아노마 강이 흐르는 언덕에 서서 나는 보았다. 이게 이제 난연이라 하는 거는 이게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걸 그 인도에 여행 가서 아노마 강 거기에 반드시 태자가 그 도착해서 바로 그 강을 건너간 그 시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막 비슷한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역이죠. 역으로 우리는 이제 그 태자는 가비라 성이라고 하는 자기 왕궁에서 몰래 새벽에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와서 그 아노마 강을 건너서 출가를 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행 갈 때 아침에 일찍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아노마 강을 건너서 그 가비라 성터 지금 성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어 그 유적지를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터를 향해서 갈 때예요. 가고 있는데 그 강가에 이르렀을 때 가이드가 이 강이 아노마 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야 버스를 멈춰. 그럼 멈춰서 내려가지고 그 강가에 서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나 인도에 가서 한 몇 번 체험해서 그랬거든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데 새벽에 저 어느 사원에 가서도 있는데 그 보니까 소가 사람이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소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인도에서는 물론 사람도 주인도 없이 그냥 그 안개 속에서 소가 이렇게 축축축 걸어오더라고. 그 나는 그거 보고 시다다 태자도 저 안개 속에서 이 새벽에 말을 타고 이렇게 탁 와서 여기 어디 주민가를 비슷한 거기서 뭐 얼마나 차이가 나도 뭐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인도라 하는 땅이 원체 넓은 곳이니까 좀 뭐 한 몇 킬로 정도 차이는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강을 건넜을 것을 상상하면서 거기 한 강가에 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제 이 인도라 하는 데 가보면 지금은 좀 다르다 그래요. 내가 이제 갔을 때 2005년도에 내가 그때 갔는데 벌써 한 10여 년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 내가 갔을 때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가 막 포장 안 된 도로가 거의 막 대부분은 다 포장이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길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포장해놨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구석에서 막 가면 막 포장이 없는 것만 또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오히려 거기 그래갖고 막 그 포장이 남아있는 데는 그냥 있고 없는 데는 포장이 벗겨진 데는 막 땅이 패여가지고 그러고 퉁퉁 해가지고 그런 그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가는데 막
뭐 보통 한 몇십 킬로 이런 건 길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은채 땅덩이 안 들고니까 뭐 아주 먼 데 가는 거는 기차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만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많은데 그 아주 참 묘한 나라야. 그게요. 포장이 안 된 그런 데를 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경제도 빨리 발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이 수년 내에 미국을 넘어설 걸로 본다고 그래요. 1억 달러가 얼마냐? 1억 달러가 1000대 1로 보면 우리나라는 1000억이잖아요. 1000억. 그래 그 억을 1억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가 하면 얼마만큼 많은 돈입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이게 1조 달러입니다. 1조. 어마어마한 거죠. 이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량이 1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7조 억입니다. 중국이 지금 12조 억입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냐? 15조 억입니다. 한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 미국이 최고 1위의 나라고 일본이 제2의 나라인데 일본 제2와 1위의 격차가 배 이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1조 달러도 못 되던 우리보다도 훨씬 GDP가 낮았던 중국이 어느새 따라잡아가지고 12조억이 됐습니다. 개인 총생산이 우리가 지금 2만 2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중국이 지금 1만 정도 됩니다. 1만 달러. 10,00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한 5만 달러 가까이 되죠. 49,000달러가 뭐 얼마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 2만 달러에 비하면 엄청 배나들 많고 개인 소득도 엄청 세잖아요. 그 중국이 개인 소득 1만 달러 하는 미국의 개인 소득 5만 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왜 얘기냐면 인도가 지금 현재 형편없이 뭐 지금 현재 뭐 한 2조 달러나 3조 달러 얼마쯤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서면 인도가 바짝 따라와서 또 미국을 넘어선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뚜껑이 열리는 중입니다. 뚜껑이. 그 지금 세계 경제에서 3위, 4위로 지금 추락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미국이 다시 무슨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미국이 뭘 해야 되느냐? 개인 소득 5만 달러 이거 고집할 필요 없다. 문을 더 확 열어가지고 요즘 세계 어떤 나라에 요즘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서 한장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문만 열어주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한 몇백만 정도는 금방 빠져나갈 거야. 이게 좀 얘기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담으로 내가 할게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도망가면 그걸 뭐 탈북했다 뭐 이러잖아요. 탈북했다.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 뭐 몇만 명이나 된다 뭐 어쩌고 이랬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북한은 망하겠구나. 몇만 명이나 오니까.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극소수입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탈북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도 정착하면. 그리고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땅덩어리에서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이를 보면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북한 애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안 오고 바로 안 오고 어떻게 저는 무슨 태국에 가서 뭐 붙들리고 뭐 저쪽에 어디 가서 붙들리고 이랬었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에는 땅덩이가 커가지고 중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동남아 국가들이 다 거의 그 뭐 라오스니 무슨 베트남이니 무슨 태국이니 다 중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국경은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 분계선, 휴전선 소위 말해서 이것만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중국 가서 북한하고 중국이 이렇게 왜 그리 탈북을 많이 하나 이렇게 가보면 아니 저녁에 이 북한 사람이 마실을 어떻게 하냐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온다니까. 그럼 오면 그게 딴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또 한국 사람이 사는 그 조선 쪽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조선족 우리 교포잖아요. 그 사람들 다는 동포잖아요. 그거 사는 거야. 거기 넘어와서 그거 와서 마시고 와서 그 와서 술도 한잔 먹고 같이 놀다가 또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이런 철조망이 쳐 있다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하류 쪽 두만강 같은 것도 하류 쪽에 오면 강폭이 넓어갖고 건너가기 힘들고 또 그게 그 못 건너가기 경비 같은 거 서는 게 있지만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인가도 드물거니와 그 경비가 허술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 그게요. 그러나 이제 자꾸 많이 하니까 조금 더 철동 같은 경비를 하고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하는 이게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더 많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에 이민 가고 무슨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더 많잖아요. 그래 안 망하잖아요 우리가. 또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정보가 왜곡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야기가 빗나가는 것이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래 부처님 당시의 문화와 그 풍경과 지금 풍경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겐지스 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 모양으로 엄청 막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개발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개원사에서 저 국사봉을 쳐다보는 저 풍경은 천년 전의 풍경 거기 그대로고 만년 전의 풍경 그대로지 뭐 그동안에 변하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인도에는 가면 대다수의 풍경이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그런 풍경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또 다시 이제 얘기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부처님의 출가가 이루어진 것은 3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2550 몇 년이라고요? 8년요? 8년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 이제 서기는 예수가 태어난 날도 기산해가지고 서기를 책정하는 겁니다. 근데 불기는 다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책정해서 불기를 날짜를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558년이나 학자들은 거의 좀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한 2, 3년 차이 이렇게 조금 나는 거고 거의 정확한 걸로 봐요.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들이 사용했던 것은 지금 이제 3000년이 넘는 불기를 사용했었어요. 했는데 그건 뭐 또 설명하려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기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거냐 하면은 인도를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가 다
이렇게 통일된 국가가 있고 부족 국가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된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사람. 중국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진시황일 것 같으면 인도는 그렇게 통일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소카라는 사람입니다. 아소카. 이 아소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인도에서는 참 인도 역사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인데요. 이 왕이 원체 큰 제국을 건설하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아소카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기술할 때 인도에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기술하는데 이렇게 기술을 쭉쭉 이렇게 하는데 연대 표기를 안 하는 거야. 연대 표기를요. 그래서 부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걸 연대를 표기하기가 참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소카가 태어난 때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아소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인도를 통일하고 난 뒤에 불교를 기해가지고 완전히 불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아소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룸빈이라든가 부처님의 4대 성지 그뿐만 여러 성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4대 성지에다가 석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세웁니다. 석주. 돌기둥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자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한 걸 위에다 해요. 그래서 인도를 상징하는 문양이 지금 그건데 사성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마리의 사자, 불교 교리의 사성제 그걸 상징하는 걸로 사자고를 여기다 위에 올리는 그 조각이 아주 정교하고 굉장히 멋집니다. 그런데 이 석주를 세울 때 이 석주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지금 이 석주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석주도 몇 개 있고, 지금 이제 뭐 중간에 부러졌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거 대갈배기만 떼다가 이제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래 석주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래 했는데, 그게 이 기록을 할 때, 막 가령 눈비니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 석주, 눈비니 석주는 되게 높지는 않더라고. 이렇게 좀 요 정도 높이 정도 뭐 이렇게 되는 높이인데 한 몇 미터 안 되는 그런 높이로 세워놨더라고. 그리고 기록이 그런 데다가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아소카가 여기 와서 이제 몇 년도에 내가 왕이 되고 난 몇 년도에 여기 와서 이 석주를 세운다. 여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데는 나로부터 기원해서 얼마 몇 년 전에 여기에 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이런 걸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서 불기를 정한 거예요. 그래 정했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럼 아소카가 이제 몇 년도에 있었나 이건 인도의 그 속으로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런데 아소카가 언제 큰 제국을 건설해 놓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제 연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아소카가 몇 년도에 태어나고 뭐 아소카 왕에 대한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짜 맞춰보니까 몇 년도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확한 기록이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때의 그 시절에 29살 먹는 이미 결혼해서 나올라라고 하는 아들도 하나 두고 미모의 아내도 있고 세상에 부를 것 없이 왕자로서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리고 영웅적 기질도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조국을 위대한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 한 젊은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겠어요.
이거 하면은 참 해볼 만한 기구나. 이거 공부하면 참 되는 기구나. 아니 출가하고 스님이 돼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빛나는 역사를 빈 인물이 많아요. 신라의 원효, 이 우리 민족 역사에 원효 이전에도 원효 이후에도 그렇게 위대한 저수를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 사기를 본다든지 삼국유사, 이련이 쓴 삼국유사 같은 걸 공부하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고구려에 막 을지문동도 나오고 무슨 고려에 강감찬도 나오고 그런 유명한 장수들이 있다 뭐가 있다 많이 있잖아요. 장수들 있고. 그러나 우리가 문명을 시작한 이래 철학적, 형이사학적 철학을 주제로 저수를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도 없고 일반 사람도 없어요. 원효 이전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천재라 하는 게 이 양반도 저수를 한두 개만 남기고 엄청 많이 남긴 거야. 엄청. 그래 지금도 우리 민족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족사에 위대한 민족 사상을 정립하는데 몇 사람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별로 없고 보조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 이 원효, 보조 진울, 그러고 서산, 이 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저수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때와하고 만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저수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근대에 와서 우리 큰 스님 하잖아요. 큰 스님 누가 큰 스님 하잖아. 우리가 보면은 어떤 큰 스님이 있다. 지금 보면 진제가 큰 스님이고 또 저쪽에 가면 송담이 큰 스님이다. 이게 없어. 이게 지금까지 발달된 시대에도 이걸 못 남기는 거야. 이게 아무나 저수를 남기기 힘든 거예요. 그만큼. 아니 이 무슨 양구지 이렇게 무슨 몇 조가리 문집은 많아요. 보조 이후에 위대한 고성들이 문집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문집이라는 게 이제 평소에 썼던 자기가 직접 저술을 하기보다 이제 편집글도 쓰고 시도 몇 편 남기고 이러면 밑에 제자들이나 자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많이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글을 써서 출판을 한 사람들 몇 없어요. 이게 얘기가 시간이 좀 됐는데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그거 다 읽었으니까 위대한 스님이 출가를 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더라도 스님으로서만 훌륭한 게 아니라 민족사적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고려 말에 세 분의 훌륭한 고성이 등장합니다.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 한문으로 써볼까요? 배군 경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태고 그리고 그게 이 나옹이라고 하는 나자가 지금 생각해 가을을 나자인데 나옹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화성이 있어요. 태고도 문집이 있고 나옹도 문집이고 나옹은 참 좋은 시들이 많고 아주 굉장히 위대한 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배구는 문집만 남긴 게 아니라 저수를 하나 남겼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줄여서 책 제목이 좀 긴데 요렇게 써는 이 직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지. 이 가르칠 지자예요. 이렇게 가르친다 이 소리입니다. 직지라고 하는 건 바로 착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착 이렇게 가르치는. 뭘 가르치느냐? 바로 네가 부처다. 요거를 딱 가르쳐 준다 이 소리예요. 내가 맨날 그냥 여러분들이 다 부처인데 맨날 이렇게 그렇게 빙 돌려서 하는 게 바로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요 직지신경이라고 하는 요 책을 배군이 저술을 했어요. 배군이 저술을 했는데 출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출판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구나 지금도 인문학적 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좋은 훌륭한 진짜 훌륭한 책은 출판하기가 힘듭니다. 잘 출판사에 잘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뭐 신변 잡기를 쓰는 수필집이나 뭐 무슨 이런 걸 해야 뭐 이 베스트셀러는 뭐 연애 소설 같은 거 쓰고 이런 거는 책이 잘 팔리잖아요. 그런 누가 잘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장사가 되니까 출판을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이 세상에 독자가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의 독자만 있어도 출판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직지가 그런 책이에요. 이걸 출판을 해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요 가까운 청주에 흥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비구니 스님이 공주야 출신이. 공주가 비구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실 재정을 뒷받침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센 사람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책이 너무 좋거든. 아, 내가 돈을 대겠습니다. 출판합시다. 이래낸 거야. 그 출판을 했는데 다른 이 백운 스님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이 출신 배경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그 직지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출판을 하는데 어떤 목판본으로 해도 될 걸 그때나 지금이나 더 고급 출판은 뭐냐? 이 철자 인쇄, 쇠로 가지고 하는 인쇄가 이게 더 고급 출판인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춤을 부가지고 그 책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흥덕사에서 그 철자 팔자를 만들어가지고 주물을 부어서 만들어서 그게 그 당시에는 요즘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고급 기술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폴로 가는 것보다 더 센 기술일 수가 있어요. 최첨단 기술이야. 그 당시에는. 얼마만큼 첨단 기술인가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거 했는데 비구니 스님이 돈을 대가지고 그 최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주조를 해가지고 책을 찍었어요. 이 책을. 찍었는데 이 스님들의 어록은 많이 읽혀지면 이 백운 스님 출신 배경이 별거 아닙니까? 많이 안 읽혀진 거야. 그렇게 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됐는데 20세기에 와서 20세기 말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뭐 그 이름이 무슨 뭐 성이 박씨든가 뭐는 불란서에 한국 교포로서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도 되고 그런 여성이 불란서 박물관에 도서관에 그렇게 사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처음에 연구하느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정조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만든 억해라고 하는 임금이 보는 책입니다. 억해라. 이래 책이 크기가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크고
그거는 그림으로 요즘은 하면 앨범이에요. 앨범. 기록 사진 같은 거예요. 그걸 무슨 이 의전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큰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 이전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잘 없는데 정조는 그런 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걸 기록을 남겨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지금 그 책이 골동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지금도 재본하는 것만 해도 값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정도의 책이라고 해요. 그런 게 그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그런 책을 프랑스 놈들이 훔쳐가지고 갔거든. 그 20세기 초에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그 프랑스 박물관에 이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연구하려고 그 가서 하는 중에 서사니까 뭐 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책, 한문으로 된 책이니까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되는 게 얇은 거예요. 그게 하나를 발견했어. 그게 뭐냐? 이 직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이 있고 하근이 있는데 하근이 발견돼. 상근이 발견됐으면 또 이 운명이라는 게 묘한 거야. 이 상근은 없어지고 하근이 하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제일 뒤에 글자 하나가 요런 글자 하나. 여기 뭐냐 하면 그 쇠로 이 쇠금자잖아요. 쇠로 주조한 활자라고 하는 그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 여성이 무식했으면 모를 건데 다른 사람 불란서 놈들은 그 책을 보고도 그걸 몰랐죠. 이 여자는 그걸 안 거야.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죠. 전 세계가 발칵뒤집어요. 왜 발칵뒤집었냐? 이게 인류 역사상 주물을 부어서 만든 금속 활자,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인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유네스코 등재되고 막 옵니다. 그래 지금 충청도에 중국은 상징하는 게 직지 아니에요, 직지. 직지. 뉴스 같은 데도 나올 때 보면 직지 이렇게 하고 화면에 뜨고 그러잖아요. 그 이게 백운 스님이 보면 직지가 그냥 뜬 거예요. 이 저술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위대한 그 영향을 엉뚱한 데서도 영향을 미치는 이 글자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면 이 글자 때문에 이제 그 여자는 발견했지만 서지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이 금속으로 찍은 거냐, 금속 활자로 찍은 글자인가를 또 이 현미경 같은 걸 갖다 놓고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목판번호에서 목판 활자로 찍은 글자와 금속 그 활자로 찍은 글자는 다른 거예요. 그 찍힌 그 글자 이 먹물 찍힌 그 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금속으로 한 게 맞거든. 그래가지고 막 그래 제일 여기서 뚜껑이 많이 열린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신입계를 많이 내고 중국이에요. 중국. 왜 중국이 많이 내? 저거가 지금 모든 한문도 저거가 만든 나라고 막 종이도 저거가 한 게. 근데 이 묘하게 한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불국사에서 나온 그게 목판본 인쇄로 그거 한 건데 그것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글자고 제일 오래된 그 출판물이고 또 종이도 제일 오래되고 동시에 그것도 거기서 나오지 그게 뭐 무슨 다란이 저기 그 석가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백원생 금속 활자로 이게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일본 뭐 미국 놈들도 그렇고 뭐 무슨 그 미국 저 서양서도 성경을 찍는데 이게 금속 활자로 찍은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구베르크인가 뭐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발견해갖고 찍은 금속 활자 그게 해봐야 몇백 년 안 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게 그러니까 700년 이상 된 오래된 그 금속 활자란 말이에요. 고려 때니까
그래 이게 아주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임이 돼서 출가하면 공부를 하면 이렇게 인류 운명에 큰 공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보장이 돼 있어도 선뜻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출가하기가. 그런데 약 한 2500년 전에 시달타 태자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자기가 최초에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혁명 가운데 혁명이고 정말 인류 문명사에 의미가 있는 이게 참 천재인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을 서가모니가 갔던 길을 임효림이 따라가면서 내가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그러나 그 아류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는 석가의 아류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역시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석가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가가 우리가 그 경전 같은 데는 보면은 불행세속을 출가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탐진치 삼독을 여기는 것을 또한 출가라고 한다. 아상을 버리는 것은 또한 출가라고 한다. 그는 경전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능, 권리 이런 걸로부터 압력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형이상학적 고민을 한 거지. 그것도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석이 있는 것도 아닌 참 그런 거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원초적 고뇌 속에서 그걸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간 것이 서가모니의 출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숨은 얘기가 참 많은데